피로 그린 초상화는 모두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석의 광기는, 그 왜곡된 사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남쪽 항구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버려진 절의 종이 저절로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흘 안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주의 종,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쪽 항구 마을에 도착한 것은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고 물비린내가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탐정 나으리시라니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막막했던 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벌써 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입니까? 아닙니다. 외상도 없고 병의 증세도 없습니다. 그냥 잠든 채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죽기 사흘 전에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중에 청명사 종소리를요. 청명사라면? 산 너머 버려진 절입니다. 오래전에 불이 나 폐사지가 되었지요. 그런데 보름 전부터 밤마다 그곳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장이 그들을 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흰 천이 대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울음을 삼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탐정 나으리께서 오셨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을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어젯밤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병을 앓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렇지 않으셨는데. 여인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갑자기 종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은 그 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안해하셨습니다. 사흘 안에 죽는다는 소문을 들으셨거든요. 저는 미신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흰 천에 덮여 누워있던 시신은 40대 중반의 사내였고, 김도연이 천을 조심스레 걷어올리자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고통의 흔적 하나 없는 평온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목과 얼굴, 손끝까지 차례로 살피며 외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더니 방 안에 아주 미묘하게 남아있는 냄새를 느끼고 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향을 피우셨습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예, 매일 저녁 향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셨거든요. 그 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작은 향을 가져왔습니다. 김도연이 향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향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사흘 전에 한 스님이 오셨습니다. 애군을 막는 향이라며 주고 가셨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스님의 인상을 기억하십니까?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특이한 건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향을 조심스럽게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 향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서도 같은 향을 받으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을 돌며 죽은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집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소리를 들었고 사흘 전에 스님이 찾아와 향을 주었으며 사흘째 되는 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잠든 채로 죽었고 외상이나 병의 증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집 모두가 같은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김도연과 윤설은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상을 받은 뒤 김도연이 향을 다시 꺼내 살폈습니다. 도연 나으리, 그 향에 무엇이 있습니까? 윤설이 물었습니다. 독입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방울꽃 독으로 천천히 몸에 퍼지는 독입니다. 그렇다면 종소리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주라는 미신을 만들어 진짜 목적을 숨긴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김도연은 청명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이 앞장섰고 마을의 젊은 사내 둘이 등불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비탈진 길을 오르는 동안 땀이 등을 적셨고 돌부리에 발이 자꾸 걸렸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시진쯤 올랐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기 시작했고 등불의 그림자가 바위에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나무가 끊기고 텅 빈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저곳입니다. 이장이 손을 들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사이로 오래전에 무너져 내린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고 폐사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여러 정각이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으며 그중 법당만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종각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일행에게 잠시 멈추라는 손짓을 남기고 홀로 조용히 종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 하나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그는 종각 주변을 차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남은 자국에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군요. 그의 시선이 먼지 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발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먼지가 닦여나간 걸 보면 최근입니다. 김도연은 종각의 기둥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여기 기름 자국도 남아 있군요. 저주는 없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종을 직접 치고 있습니다. 윤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연나으리, 누가 이곳까지 와서 종을 칩니까? 김도연은 등불을 조금 높여들고 종각의 어둑한 구석들을 천천히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다 등불빛이 계단 아래쪽에서 이상하게 꺼지는 지점을 포착하자 그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여기 틈이 있군요. 무너져 내린 돌들 사이로 아주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돌무더기 아래로 이어지는 틈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숨겨놓은 듯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였습니다. 김도연은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입구를 막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돌무더기를 조심스럽게 치워내자 그 아래로 좁은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되어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 위로는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먼지가 고르게 닦여 있었고 발자국도 흐트러짐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꽤 자주 드나든 모양이군요. 그의 말에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김도연이 먼저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양쪽 벽은 몸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습니다. 15계단쯤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작은 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창고였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한쪽만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여긴 누군가가 손을 자주 댄 자리입니다. 바닥에 놓인 낡은 걸레를 집어 등불에 비춰보자 걸레 한쪽에 짙게 묻어있는 검은 가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종을 닦은 자국입니다. 아까 종각 기둥에 남아있던 그 기름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곁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쓰기에 알맞은 크기에 심지에는 아직 기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여기서 불을 밝힌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벽 쪽에 놓여 있던 작은 괴짝이 김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무 쪽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를 들어올리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박서방, 사흘. 옆에서 윤설이 숨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쪽지를 넘기며 김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 역시 사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쪽지에는 이름과 함께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사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불 아래서 나무 쪽지들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저를 잘 아는 자입니다. 이 지하 창고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지요.
윤설은 가지런히 놓인 쪽지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쪽지를 만든 걸까요? 김도연은 손가락으로 쪽지 표면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계획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를 언제 죽일 것인지 미리 정해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괴짝 아래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손에 닿았습니다. 김도연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집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향입니다. 그는 향을 코 가까이 가져가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방울꽃 독입니다. 빠르게 죽는 독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몸에 퍼지는 독이지요. 사흘 동안 조금씩 들이마시면 넷째 날에는 잠든 채로 죽게 됩니다. 윤설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사흘입니까? 김도연이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저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소리를 들으면 사흘 만에 죽는다는 소문을 먼저 퍼뜨렸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흘 만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도연은 쪽지들을 다시 펼쳐들며 답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미신을 이용해 진실을 가리려 한 겁니다. 그는 한 장을 더 가까이 가져가 글씨를 살폈습니다. 이름 옆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화재 목격자. 김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른 쪽지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쪽지에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화재 목격자라 적혀 있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화재라.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마을 이장을 찾았습니다. 청명사에 불이 난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8년 전입니다. 여름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절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안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스님 한 분과 아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절에서 일을 거들던 아이였는데 스님이 거두어 키우던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었지요. 김도현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어떻게 파악되었습니까? 이장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벼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큰 비가 내렸고 벼락이 떨어졌다고.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까?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이장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절에 재물을 노린 도적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동안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적에 대해서 혹시 더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나던 그날 밤 산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김도현이 쪽지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날 밤 무언가를 보았습니까?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장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 몇몇이 연기를 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끄려고 서둘러 간 것이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는데 체격이 낯설어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니었다고들 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습니까? 예, 이장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짐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꽤 무거워 보였다고들 하더군요. 절의 재물이었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그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장이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 김씨 부인, 최서방 모두 그날 밤 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적이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목격자들을 제거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8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입니까? 김도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입을 열려 했거나 혹은 그때 마을 사람 한 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네 막내 아들이 관가에 고발장을 내려왔다 합니다. 8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요. 김도연과 윤설은 즉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명사에 갔답니다. 증거를 찾으러 간다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산 아래에는 긴 그림자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급히 말을 몰아 청명사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 위로 희미한 달빛이 떠올랐습니다. 절터에 가까워졌을 때 김도연은 걸음을 늦추며 미세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불빛입니다. 법당 쪽에서 약하게 흔들리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윤설을 멈추게 하고 소리 내지 않도록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법당문 가까이에 다가가자 안쪽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도연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 검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아들입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습격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얼굴에 화상이 있는 자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윤설이 서둘러 옆으로 다가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입니다. 깊지 않습니다. 지혈만 하면 목숨은 잃지 않겠습니다. 김도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범인은 이미 달아난 뒤였지만 서둘러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은자 몇 닛이 들어있었고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청명사, 절의 재물이군요. 사내에게 물을 먹이고 상처를 싸맨 뒤 김도연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내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다고. 누구였습니까? 마을 옆 주막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김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주막 주인의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장서방이라 부릅니다. 김도연은 즉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막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마지막 일이라면? 목격자 중 한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도연이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 서방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이 서방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선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 한쪽에 화상을 가진 사내가 작은 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장서방, 김도연의 부름에 사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초췌한 얼굴은 턱에서 목까지 화상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베개를 내려놓으십시오. 김도연의 말에 장서방은 베개를 내려다보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분도 사흘 동안 향을 피웠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김도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장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들이 날 기억하는 한 저는 끝장이라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절에 불을 지른 사람이 당신입니까? 장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가 많다는 소문에 욕심이 났습니다. 훔치러 갔다가 스님이 깨어났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등잔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은자만 챙기고 도망쳤습니다. 스님과 아이는 불 속에 남겨둔 채로요. 왜 지금 돌아왔습니까? 김씨 부인의 아들이 고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말을 꺼내면 저는 잡힐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죽이려 한 겁니까? 장서방은 베개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주라고 믿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종소리는? 공포를 만들기 위해 밤마다 종을 쳤습니다. 종소리를 들으면 사흘 만에 죽는다는 소문을 만들고 독이 든 향을 주어 실제로 사흘 뒤 죽게 했습니다. 절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속인이었습니다. 절의 구조도 지하 창고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장서방은 화상 자국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도망치던 중 불에 데었습니다. 이 흉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주막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미신을 이용한 것이지요. 장서방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잡히면 죽을 테니.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장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욕심이 불을 만들고 불은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를 숨기려 다시 네 사람을 죽였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았습니다. 장서방은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잠시 뒤 관가 사람들이 도착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은 독이 완전히 퍼지기 전이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새벽빛이 산자락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청명사로 올랐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종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종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밤마다 공포를 깃들게 하던 종은 이제 아무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겠지요? 그의 말처럼 종은 새벽빛 속에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저주란 정말 없는 것입니까?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저주를 만들고 욕심이 저주를 키웁니다. 진짜 저주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아침 햇살이 폐사지를 비췄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은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고 김도연과 윤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배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장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탐정 나으리, 덕분에 마을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스님과 아이를 위해 제를 올려주십시오. 그들의 혼이 편히 쉬도록 말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을은 더 깊어졌고 낙엽이 발밑을 덮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윤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주를 믿는 걸까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것에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덜 두렵지요. 하지만 그런 이름이 때로는 진실을 가립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진실은 물속에 가라앉은 돌과 같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산 너머로 석양이 지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 그 빛 속에 이어졌습니다. 저주의 종은 잠들었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은 다시 그 비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정의 비밀 문서가 유출되었고 한 탐정이 그 배우로 지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탐정의 이름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도연 나으리, 윤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양 그곳에서 김도연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